이렇게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등에 줄을 잡고 당겼다 놨다 당겼다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불리하겠어요? 푸틴이 불리하죠. 그러니까 전장은 지배하고 있지만 무제한적인 소모전에서 푸틴이 상당히 고통스럽다. 계속해서 투입된다 그러면은 최소 수만 명이 전사 내지는 부상을 당할 거다. 거의 북한 포탄에 의존하고 있다. 불량률이 높더라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은 정말로 생명줄인 거죠, 지금. 전선에 제가 보기에 의미 있는 전황을 바꾸기는 어렵다. 오히려 눈덩이처럼 인민군의 피해가 커질 거다. 자,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서 굉장히 전 세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일단 그 이슈 여쭤보기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현재 정확한 상황은 좀 어떻게 되고 누가 이기고 있나요? 일단 러시아가 전장은 지배하고 있어요. 네. 전장은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나 불안한 지배다. 불안한 지배.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인구가 한 4천만 정도 되거든요. 러시아는 한 1억 2, 3천 되고, 그럼 인구로 밀리잖아요. 그 다음에 국방력으로도 현저하게 밀립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뒤에 미국과 나토가 있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 뒤에는 북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은 무제한적인 소모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많이 더 갈아 넣느냐, 좀 험한 말로. 이게 저하는 거지. 지금 전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쟁이 뭐 AI, 드론, 위력을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많이 병력을 소모하느냐, 누가 많이 탱크와 장갑차를 소모하느냐, 누가 많이 포탄을 소모하느냐,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쟁의 기본 개념은 전혀 바뀌질 않았어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는 불리한 것 같지만 떨어지면 더 많이 주고 밀리면 더 주고, 또 너무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면 그땐 푸틴이 핵을 쓰니까 덜 주고, 요렇게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등에 줄을 잡고 당겼다 놨다 당겼다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불리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푸틴이 불리하죠. 고립돼서. 그러니까 전장은 지배하고 있지만 무제한적인 소모전에서 푸틴이 상당히 고통스럽다. 자, 지금부터 좀 준비한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걸 보시면 화면에 러우 전쟁 끝내기 어려운 비극적인 소모전 그랬죠? 자, 요 왼쪽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노란색, 짙은 노란색 그림이 우크라이나 영토거든요. 네. 잘 보시면, 자, 이게 러시아입니다. 네. 이쪽이 이제 옅은 연두색이라고 그러나요? 요 색이 나토예요. 나토.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를 만일에 러시아가 장악하면 어떻게 돼요? 유럽의 심장부가 뚫리죠. 거꾸로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어떻게 돼요? 러시아 심장부가 뚫리죠. 네. 바로 어떻게 돼요? 모스크바가 단거리 미사일 사정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운명은 뭐냐면, 이러니까 유럽과 이쪽 이 동쪽 세력들이 지나가는 다리예요. 끝없는 침략 속에서 많은 비극을 당한 땅이 저 우크라이나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이룰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걸 두고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토와 미국은 목숨을 걸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요. 원래 나토 유럽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별로 안 좋아해요. 슬라브족이니까. 또 나토도 아니고, 근데도 무제한적인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이걸 뺏기게 되면 러시아가 유럽으로 뚫고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폴란드 위에면 이거 바로 독일이거든요. 자, 러시아는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토가 무제한적인 지원을 해주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겨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오른쪽 보세요. 전 세계에서 핵탄두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러시아예요. 미국보다 많군요. 훨씬 많아요. 자, 중국이 막 힘쓴다고 노력하죠? 네. 중국 한번 보세요. 중국의 11배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은 게임도 안 돼요. 그러면 러시아가 전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핵을 당연히 쓰겠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가 이기지도 못하고 끝없이 소모되는 전쟁인 거예요. 자, 전황을 좀 봐드릴게요. 자, 좀 복잡한데 설명을 잘 드려야 됩니다. 러시아가 22년 2월 24일 날 침공했거든요. 그래서 2년 반이 넘었네요. 그렇죠. 요건 다음날 전황이에요. 요게 우크라이나 지도거든요. 요게 조금 복잡한데 요걸 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원래 전쟁 전에는 요 삐끔친 부분이 있죠. 네네네. 여기만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어요. 크림반도와 돈바스입니다. 그리고 전쟁 일으킨 이후에는 지금 요쪽을 다 칠해진 부분을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서던 커리도어, 남부 회랑이라고 그래요. 네. 요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든 거예요. 그 러시아하고 영토로. 요게 이제 저기고 현재 전황이고, 다시 돌아가서 자, 다음 날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는 여기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되느냐, 이 빨간 부분이 러시아가 침공한 지역이거든요. 요건 키이우 수도입니다. 바로 하루도 안 지나서 이렇게 많은 지역을 전면적으로 치고 들어갔어요. 요게 이제 3월 24일 한 달 지난 전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남부를 이어버렸죠, 이제. 러시아가. 그리고 위쪽도 이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게. 이때 정말로 이제 우크라이나 미래가 없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시 한 달, 2달 지난 4월 20일이 되니까 요 하늘색 지역에서 러시아가 모두 철군했어요. 그리고 이쪽 지역으로, 남쪽으로만, 요쪽
남쪽 회랑과 동쪽 일부를 장악을 했어요. 네. 왜 갑자기 이 수도 키우 점령을 포기했을까 의문이 들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쪽 부대는 전멸했어요. 왜냐, 지도를 보시면 이쪽이 이렇게 침공한 지역은 말이 되는데 이쪽은 위로 돌아서 들어갔거든요. 이쪽 벨라루스 쪽으로. 푸틴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일으키면 크림반도 2014년에 점령할 때는 러시아군이 들어가니까 바로 함락당했어요. 총 한 방 안 쏘고 함락당했거든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치고 들어가면, 왜냐, 우크라이나 안에도 친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아요. 심지어 야누코비치라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친러시아계인데 우크라이나인들이 대통령으로 뽑아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제렌스키 대통령은 도망가고 친러시아계열의 괴뢰 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웬걸 2014년 이후로 우크라이나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나토가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부대가 2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괴멸당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 보급이 안 되잖아요, 이쪽이. 그러니까 전선을 축소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강요된 축소. 그 다음에 요게 올해 2월 달입니다. 올해 2월 달인데 보면 이쪽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많이 회복했죠. 여기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이만큼 회복했죠. 그 다음에 남쪽에서도 이쪽 지역을 장악해서 이쪽 지역을 뺏겼어요.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좀 회복을 했거든요.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이게 이제 10월 26일 현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요 전선은 변화가 없는데 여기서 수미에서 보이지 않는 요 지역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네.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여기 쿠르스크라는 지역을 침공을 했어요. 8월 달에. 그래서 서울시 약 2배 가까운 면적을 점령했거든요. 그 러시아 놀랬죠. 우크라이나가 방어만 하다가 치고 들어가니까 파죽지세로 거의 서울시 2배 면적을. 그래봤자 남쪽에 비하면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요 하늘색 지역은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러시아가 탈환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쿠르스크예요.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요게 이제 남쪽 서던 코리도와 남부 회랑이고 요 네모난 지역 있죠?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작으니까. 요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이 거의 남한 영토쯤 돼요. 어마어마한 지역이죠. 근데 여기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지역인데 요 수두자라는 요 지역 있죠? 하늘색. 네. 하늘색 유사한 색. 요 색깔은 아직도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어. 서울시 한 배 좀 안 되는 면적이에요. 요 지역은 이제 러시아가 탈환한 지역입니다. 여기 쿠르스크예요. 여기에 이제 요 남쪽 전선이 교착돼 있고 여기서 이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게 요게 전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인민군이 파병이 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럼 북한이 러시아 용병 이제 파병했는데 어느 정도 파병을 한 거죠? 지금 미국이 확인한 건 10,000명입니다. 10,000명이 현재 러시아에 파병이 됐고 네. 그러나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우크라이나 정보를 종합을 하면 10,000명의 일부는 바로 이 쿠르스크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 이미. 그리고 우크라이나 영토에 침입했다는 설까지 있고 교전설까지 있는데 그건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면 왜 쿠르스크일까요? 이쪽이 아니고 여기가 메인 전선이잖아요. 주전선이잖아요. 근데 왜 여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푸틴이 입장에서는 남쪽은 점령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 뺏겼잖아요, 땅을. 탈환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푸틴은 러시아의 수호자, 올마이티 푸틴이라는 이미지로 살아왔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 영토를 뺏긴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탈환해야 되는 지역이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요 남부는 서로 공방 때문에 전황을 확 뒤집기가 어려워요. 그냥 우리 고지전처럼 매일매일 사람만 죽어나가는 데거든요. 그러면 제렌스키가 여기를 왜 침공을 했느냐? 요 수두자가 굉장히 중요한 가스전이 있어요. 독일과 헝가리를 가는 그런 가스전의 주요한 공급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장악해버리면 지금 헝가리 오르반이 푸틴 말 잘 듣거든요. 이 가스 때문에 그래요. 독일도 지금 이 가스 예를 들어서 이걸 잠가버리면은 독일도 한 방울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 쿠르스크 인근에는 또 러시아의 핵 발전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장악을 하면 마지막에 휴전 협상을 할 때 땅은 작지만 이쪽 남쪽에 있는 많은 땅과 맞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양쪽 다 절대로 뺏길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수두자입니다. 이 쿠르스크. 그런데 이게 전선이 지금 가을이 되면 라스푸티자라고 그래서 비가 내려서 땅이 질퍽거려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러시아의 가장 유명한 장군이 옵니다. 누군지 아세요? 동장군. 추위. 겨울 추위. 나폴레옹도, 스탈린도 이 겨울에 동장군 때문에 다 패배했다고 그러거든요. 맞아. 그럼 이제 대규모 전투가 어려워요. 교착이 돼요. 이 상태에서 인민군이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이유는 인민군이 여기 간 이유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반드시 탈환해야 되는 지역이니까 병력 소요가 많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러북이 올해 6월 달에 조약을 맺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조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군사 개입이 가능한데 조건이 있어요. 상대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에 처하게 되는 경우 군사적 지원을 한다. 여기는 밑에는 어떻게 돼요? 러시아가 침공을 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위변이죠. 여기는요. 무력 침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인문이 간다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북한에 어쨌든 러시아도 병력이 있을 텐데 굳이 이제 또 북한에 파병을 요청한 이유라, 그리고 북한도 러시아에 갖는 이유는 있을 거잖아요. 뭐 서로가 목적이 다 있을 텐데. 이 전쟁 뚜껑을 열어보니까 말씀드렸지만 네. 전쟁은 변한 게 없어요. 무제한적인 소모전이에요. 네. 전쟁 이후에 2022년 2월 24일 이후 한 2년 반 됐죠. 러시아 사상자가 60에서 70만이에요. 그러면 전사자와 이 부상자 비율이 2대 1이거든요. 20만 명 이상이 전사했다는 얘기예요. 러시아만 9월의 경우에는 전투가 좀 치열했거든요. 네. 9월에 러시아의 하루 네. 병력 소모가 1200명입니다. 그럼 한 달이면 36,000명이잖아요. 네. 병력 자원이 없어요. 강제 동원을 1차 했는데 2차는 안 한다고 약속을 했고 1차 때도 반발이 많았어요. 그리고 강제 동원을 피해서 지금 러시아의 젊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주변에 카자흐스탄, 조지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데 가서 막 살아요. 그래서 그쪽 호텔비가 막 2배로 뛰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 거대한 러시아도 병력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끝없는 소모전에. 오죽하면 지금 1차 세계대전 때 무기까지 갖고 들어가 싸우겠어요.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전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끝없는 소모전에서 병력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에서 러시아라고 한 컨테이너가 한 2만 개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탄으로만 환산하면 155mm, 구경 15cm죠. 거의 1000만 발이에요. 근데 러시아가 하루에 10,000에서 3만 발 쓰거든요. 그럼 거의 북한 탄약에 의존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은 러시아한테 아주 소중한 그 무기 공급지였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병력까지 지원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 북한은 왜 갔느냐? 그러니까요. 일각에서 용병 달러 벌러 갔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김정은이 화내요. 왜요?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단지 달러를 벌려고 지금 10,000명, 12,000명을 보냈겠습니까? 무기만 보내도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더. 그럼 뭘 보러 간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경험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월남전 때 우리가 64년부터 73년까지 무려 32만 명을 파병했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갔었어요? 왜냐하면 제대하고 피로감 교대해야 되잖아요. 32만 명. 그럼요. 처음에 비둘기 부대, 공병대부터 시작해서 의무부대, 백호, 맹호, 청룡 전투부대가 갔거든요. 그때 안타깝지만 5,000명 정도가 전사했어요. 그리고 11,0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아직도 고엽제 피해 당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시내 가다 보면 고엽제 전후에 이런 차량 보시죠? 네. 그러면 지금 12,000명 갔잖아요. 근데 지금 전투병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아요. 뭐 아직은 두고 봐야 돼요. 근데 만일에 전투병이라면 네. 월남전은 게릴라전이었거든요. 네. 주로. 이건 전면전이잖아요. 한 달에도 10,000명, 20,000명 소모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10,000명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소모돼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끝없이 보내야 돼요. 만일에 전투병이라면. 그럼 그런 무서운 결정을 했는데 달러 좀 받겠다? 그거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돈은 우선순위가 제일 낮아요. 6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병력을 보내면 안보 공백이 생길 거 아니에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미국이 그 당시에 F4 팬텀 하늘의 도깨비라는 전투기가 있어요. 유명한 전투기예요. 잘생겼어요. 밀덕들이 아주 좋아하는 비행기입니다. 그때 그게 세계 최첨단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었어요. 미국 외에는. 지금으로 치면 F-35 라이트닝 스텔스기, 심지어 F-22 랩터에 비교할 정도로 위력이 컸던 거거든요. 그 전투기 1개 대대를 우리한테 무상 임대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역사인데 그 69년부터 70년대 한 초반까지 우리 몇 년간 동북아 최강의 공군력을 가진 최강의 공군력 국가였어요. 일본도 게임이 안 되고 중공도 안 되고 소련도 게임이 안 되고 북한은 당연히 안 되는 그 정도의 당근을 우리한테 준 거거든요. 지난해 9월에 김정은이 바스토치니 러시아 우주기지 가서 회담을 할 때 제일 오래 머문 데가 수호의 전투기 공장이에요. SU-27에 35만 대는. 북한은 공군력이 없거든요. 네. 왜 거기 오래 있을까? 심지어 비행기도 타봤어요. 이렇게. 약속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니네 비행기 전쟁 끝나면 니네 공군력을 현대화시켜주마. 그 다음에 지금 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주네 어쩌네 그러는데 핵잠수함 기술은 북한이 줘도 못 먹어요. 어떻게 하느냐? 호주가 오커스 아쿠스를 결성을 해서 호주, 영국과 미국이 핵잠수함이 있거든요. 너 기술 줄게 만들어. 이게 2022년이거든요. 호주 선진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핵잠수함이 언제 나오느냐? 2030년대 중반에 나와요. 근데 저 가난한 기술력이 없는 북한의 핵잠수함 기술 좀 뚝딱 만들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죠. 더 무서운 건 뭐냐?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시켜주는 거예요. 전투기, 탱크, 야포, 장갑차 이것들의 성능 개량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성능 개량 해주는 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 다음 인민군이 가서 현대전은 지금 정말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드론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하마스에서도 도시전이나 이런 복잡한 전쟁 양상이 나타나잖아요. 그 노하우를 배우잖아요, 인민군들이. 우리가 월남전 끝나고 나서
한국군의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향상했거든요. 그럼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인민군도 갔으니 이제 북한이 그럴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여기에 니네도 와. 빚 갚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자, 김정은이 받을 게 어마어마하죠. 근데 뭐 달러 몇 푼 받으러 갔다 용병이다? 그러면 너무 얕보는 거고 우리가 너무 북한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받을 게 무궁무진해요. 거기다가 식량, 에너지, 비료. 이게 러시아의 3대 수출품이에요. 네.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김정은은 꽃놀이패예요. 인민들, 아무 죄 없는 병사들의 목숨을 규정이 여기지 않기 때문에 꽃놀이패인 거예요. 규정이 여긴다면 못 보내죠. 저 끝없는 소모전에. 근데 이 둘의 거래를 악마의 거래라고 표현하시던데. 악마의 거래죠, 악마의 거래. 왜요? 자, 왜냐? 일단, 인민군은 가면 아마 거의 학살당할 거예요. 전면전이니까. 거기다가 지금 간 부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요게 11군단입니다. 폭풍군단. 후방에 있네요. 후방이잖아요. 전방이 아니잖아요. 4.25일. 얘네들이 3군단, 8군단은 서해 치고 10군단, 7군단은 동해 쪽이고 그 다음에 12군단, 9군단, 12군단은 이제 사실 8군단까지 3군단, 10군단 이쪽은 해안 방어고 이쪽이고 서해안, 동해안 8, 12군은 국경 방어. 얘들이 지금 전력이 제일 약해요. 왜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으킬 일 없잖아요. 그럼 전 가운데 있는 얘는 사실은 후방 보충대 개념이에요. 엄밀히 보면 얘네들이 전력이 제일 세요. 4.25일이. 그럼 이 폭풍군단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폭풍군단. 이 평방사가 제일 세입니다. 수도를 방어해야 돼. 그렇죠. 김정은 지켜야 되니까. 이 폭풍군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의 특수작전군이라는 데가 있는데 육군이 바로 이번에 간 폭풍군단이에요. 자, 저격병여단, 경보병여단, 항공육전병여단. 요게 폭풍군단이에요. 해군은 또 따로 있어요. 공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을 못하는 편제들. 요게 이제 합치면 최대 20만이다 그래요. 그러면 요 폭풍군단인데 일단 여기서 지금 특수부대가 갔다 계속 그러잖아요. 그 틀린 말이에요. 특수부대는 누구냐? 네이비실, 우리 UDT, 그 다음에 특전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병력은 얼마 안 돼요. 네이비실 한 명 양성하는데요. 수십억 원이 들어요. 아주 긴 시간. 아니 저렇게 폭풍군단만 해도 4만에서 8만 잡거든요. 4만에서 8만을 어떻게 그런 특수훈련을 시킵니까? 안 되죠. 북한 영화에 나오는 막 강봉구도 맞고 막 그냥 하늘을 날고 막 이런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여기서 뽑은 최정예인 거예요. 이 부대는 누구냐? 자, 저격병 여단이라 하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스나이퍼가 아닙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소총 사단쯤 돼요. 네. 그러니까 중화기가 없다는 얘기죠. 경보병은 뭐냐? 몸이 가볍기 때문에 빨리 간다는 뜻이에요. 항공육전병은 뭐냐? 항공기로 투하되는 낙하병이에요. 그런데 지금 간 게 저격병과 경보병 여단 중심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친구들은 뭘 하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4.25일 여기서 전면전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11군단, 이 폭풍군단 친구들이 도보로 산악행군을 통해서 내려와요. 이쪽으로. 그래서 후방으로 침투해서 몸이 가벼우니까 빨리 올 거 아니에요. 후방을 교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탱크, 장갑차, 야포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가벼운 군장차고 그러니까 요즘의 경보병, 현대전 경보병은 누구냐면은 헬기로 빠르게 투하하거나 스트라이커 여단. 미국이 중화기로 무장하면 화력은 세지만 빨리 현장에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집을 줄여서 가벼운 장갑차에 화포를 싣거나 헬기로 투하하거나 요게 경보병 개념인데 북한의 이 경보병 개념은 2차 세계대전 개념이에요. 그냥 총 하나 들고 미숫가루 차고 군장 메고 그냥 산악행군에서 이 친구들 밥 먹고 산악행군밖에 안 해요. 내려와서 후방을 교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면전이잖아요. 전면전이고 지금 이 사람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어도 모르는데 후방에 들어가서 교란할 수 있다고요? 아니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한반도는 산악이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크라이나는 평원이잖아요. 노출되면 다 죽어요, 그냥. 그 다음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탱크 장갑차가 부서지는 거 보셨죠? 많이요. 맥없이. 그러니까 탱크 장갑차가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탱크 장갑차가 없으면 그 광활한 평원에 전쟁을 못 해요. 누가 많이 소모하느냐 이 문제지 탱크 장갑차 무용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전쟁이 안 돼요. 근데 이 경보병 여단, 저격병 여단은 탱크 장갑차 야포가 없다니까요, 중화기가. 그러면 전선에 투입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괴멸당하죠. 러시아의 스톰 제트 작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스톰 제트라는 영화 있는데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 뭐냐? 2차 세계대전 때 스탈린이 참 나쁜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명이 전사하면 비극이다. 근데 100만 명이 죽으면 통계다. 그러니까 스탈린은 쉽게 말하면 인해전술. 인해전술이 스톰 제트 작전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병력들을 보내요. 쭉. 장비도 별로 없어요. 그냥 전선을 보내. 그럼 저쪽에 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있구나 총 쏘는 데가. 그 다음에 야포로 뒤에 쏘면 후방에 포기지가 어디 있구나. 이걸 파악하잖아요. 이 사람들 죽음으로 그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를 때리는 게 스톰 제트 작전이에요. 지금 일부러 거기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악마의 거래죠. 무한정 희생당할 거예요. 장비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친구들 보면은 무슨 우리가 영화로는 특수대가 아니라 애때잖아요. 키도 1m 60좀 넘고 어리버리 하잖아요. 그냥 그런 애들을 집어넣으니
이게 악마의 거래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푸틴으로서는 이제 인민군이 왔다는 얘기는 용병들은 양쪽 다 있어요. 근데 전쟁이 국제전으로 공식적으로 비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토와 미국도 병력을 지원하든지 무기를 더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푸틴으로서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까 받을 게 많지만 그러나 이제 같은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푸틴은 전쟁 범죄로 기소가 돼 있어요, 지금. 딴 나라 못 가요, ICC에서. 근데 거길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도 범죄에 지금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립되어 있는 사실 두 범죄자죠. 북한은 핵 개발로 국제적인 고립, 러시아는 전쟁으로 고립. 그럼 두 범죄자가 손을 잡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모로 악마의 거래죠. 그리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직도 전투병인지 아닌지는 불확실하다고 봐요. 네. 모든 상황은 전투병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과연 전면전에 투입될까 아직도 좀 반반인데 만일에 이 상황에서 전면전으로 스톰 대치 작전 같은데 지금 예상 시나리오는 인민군 30명당 러시아 장교 그다음에 통역 요렇게 해서 운용을 한다 이런 개념이 슬슬 나와요. 그러면 이제 밀어넣을 거예요. 스톰 대치 작전으로. 그러면 10,000명이면 제가 보기에 2-3달이면 전멸할 거예요. 길어야. 그러면 계속 투입해야 되거든요. 추가 파병도 계속 하겠죠. 지금 우리가 월남전 때 명장 최명신 장군 별 3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파견된 김영복이라는 인물이 별 3개예요. 상장. 그런 인물이 갔다는 얘기는 여기서 안 끝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일에 전투병이라면 여기서 안 끝납니다. 만일에 공병대라면 여기서 끝날 수 있죠. 단위부대로 건설하고. 근데 전투부대라면 계속 전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끝없이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투력이 계속 줄어드니까. 부대가 괴멸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투입된다고 그러면은 최소 수만 명이 전사 내지는 부상을 당할 거다. 그러면 북한도 부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도 자식 하나 낳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독재 체제에서도 자식 앞에서는 푸틴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러시아 어머니 회라는 거거든요. 전사자들 엄마들이 모인대요.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북한이라고 반항 안 하겠어요? 그 다음 수만 명이 넘게 러시아에 참전하고 돌아온다면 러시아는 북한에 비해서는 천국이고 자유국가거든요. 이 자유의 맛을 본 병사들이 전쟁 트라우마를 가졌는데 체제 동의의 요인이 안 될까요? 그래서 악마의 거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많은 것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 양쪽 다 자기 이익만 보면서 지금 큰 그림은 못 보고 아주 위험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민심도 흔들리겠네요. 아직은 제가 이제 평양에서 10월 하순에 소식을 좀 들었거든요. 탈북하신 분들이 선이 다 있어요. 통화되는 거 아세요? 아, 진짜요? 네, 어떻게 되냐면 자, 요 그림 한번 봐주세요. 여기 남한에서 중국으로 전화할 수 있죠. 있겠죠. 근데 이 중국 전화기를 가지고 이 북한에 들어가면 요 중국 기지국 범위가 요 강변까지는 돼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중국 대포폰을 가지고 있으면 통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전화를 한쪽 손에 들고 그 다음에 북한 전화를 한쪽 손에 평양으로 전화를 걸어요. 똑같이 스마트폰이니까. 그럼 이걸 갖다가 이렇게 아래 위로 거꾸로 붙여요. 그럼 통화가 됩니다. 이렇게 아래 위로 붙이면. 간접 통화가. 그러면 자세한 말은 뭐 안 들리는데 한 60-70%는 통화가 됩니다. 직접 통화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통화를 이제 해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평양의 소문이 어떻게 돼 있느냐. 요 11군단, 폭풍군단이 간 게 아니고 7총국이라고 있거든요.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이게 공병국이에요. 8총국은 도로건설, 7총국은 건물건설이거든요. 군단급이에요, 둘 다. 네. 요 7총국이 갔다라는 소문이 퍼져 있답니다. 이 7총국은 러시아 소치 올림픽 때도 나가서 5만 명 정도 나가서 건물 다 졌어요. 러시아 건설 노동자가 없거든요. 그리고 러우 전쟁 이전에도 7천국 사람들이 있는 걸 제가 있는 NGO, 탈북민 NGO에서 확인했어요. 네. 사진도 찍어왔어요. 네. 그 7천국의 공병국이 러우 전쟁에 참가해서 후방에서 공병 작업을 했다는 보도도 일단 일부 나왔어요. 그러니까 7천국이 갔다라고 소문이 났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7천국이 갔다 그러면은 부모들이 불안하지 않죠. 건설하러 갔으니까.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민심 동요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흘린 건지 아니면 실제 7천국이 갔는지 그건 몰라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전사나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네. 그렇게 민심이 흔들리진 않아요. 그러나 수만이 전사했다는 얘기들이 퍼지고 연락이 두절되고 하면 이제 민심이 동요하겠죠.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럼 북한 파병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은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변할까요? 어쨌든 새로운 세력이 들어온 거잖아요. 저는 전황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 이 폭풍군단의 전투력이 일각에서는 이제 둘로 나뉘어요. 별거 아닐 거다. 아니면 강하다. 그런데 자, 강하다 한들 지금 한국 산악 지역이 아니고 평야죠. 그 다음에 중장비, 중화기가 없죠. 말도 안 통하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인민군들은 수십 년간 남녘 해방,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지금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왜 가야 되는지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군인들 보고 프랑스에 파병하고 영국이랑 싸우려면 전투력이 생기겠습니까? 거기다 월남전 때 우리는 자원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월남전 때 갔다 와갖고 뭐 집 한 채 두 채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인센티브라도 있죠. 그래서 그때 월남전 때 많은 군인들이 부모님들 속이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인민군들은 가서 월급 못 받거든요. 다 북한이 다 가져갈 거거든요. 해외 노동자도 90% 북한 당국이 다 뺏어가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서 전투할 의지가 있겠습니까? 북한에서 러시아인들은 로스케라고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죠. 네. 해방 이후에 소련군들이 들어갔잖아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사람들 물건 뺏어가고, 시계 있으면 다 시계 뺏어가고, 막 10개씩 차고, 막 이렇게, 아마 보셨을 거예요, 다큐멘터리에서. 부녀자들 희롱하고. 동독 지역에 들어간 소련군들은 거의 수백만 명의 동독 여성들을 했어요. 그게 독일의 트라우마예요. 수천 수만이 자살했어요, 여성들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수치심에. 그 기억밖에 없거든요. 근데 푸틴하고 김정은이 껴안고 1, 2년 전에 뭐 우린 서로 동지야. 지금 갑자기 우리가 우간다하고 조약 맺어갖고 우리 동지야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우간다에 대해서 그런 친밀감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그거 왜 갔어요, 지금 인민군 입장에서는? 돈도 못 받아. 다른 나라야. 왜 우크라이나 사람 죽여야 돼? 그 다음에 지금 옆에서 분명히 전사자가 수없이 발생할 텐데 그 공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력이 생기겠어요? 중화기도 없는데?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지니업은 모르지만은 러시아군 감청했는데 왜 그 빌어먹을 중국인들한테 무기 줬어 이런 감청 들으셨죠? 지금 러시아도 중화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근데 인민군에게 충분한 탄약이나 중화기를 주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선에 제가 보기에 물론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의미 있는 전황을 바꾸기는 어렵다. 오히려 눈덩이처럼 인민군의 피해가 커질 거다. 그러니까 공병국으로 갔기를 저는 정말 고대하고 고대해요. 안 그러면 인민군 피해는 천문학적일 거예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북한 러시아에 전쟁 무기는 어느 정도 제공한 거죠? 전쟁 무기가 먼저 제공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설이 나왔는데 지금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군 판단에 의하면 컨테이너 2만 개고 여기 여러 개가 갔어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부산 화성 11형이라고 그래요. 사거리 800대는. 그 다음에 대전차 미사일, 그 다음에 방사포 다연장, 그 다음에 152mm 포탄, 그 다음에 122mm 다연장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갔는지 몰라요. 근데 만일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게 포탄이에요. 포격전을 누가 많이 하는 자가 전장을 좌우하거든요. 152mm 포탄으로 환산할 때는 900만 발에서 1000만 발이에요. 근데 어떻게 또 계산해야 되느냐? 하루에 러시아가 10,000에서 3만 발 쓰거든요. 뭐 더 많이 쓰는 날도 있겠죠. 그러면 어느 양인지 알겠죠. 전쟁이 일어난 지 지금 한 30개월 돼가잖아요. 네. 그럼 거의 북한 포탄에 의존하고 있다. 불량률이 높더라도.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은 정말로 생명줄인 거죠, 지금. 그 정도로 북한이 중요한데 병력까지 파병해 주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럼 북한 파병에서 이 옆에 붙어 있는 중국은요? 지금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도대체? 중국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아주 나쁘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 북중 관계 한번 봐볼게요. 이제 북중러 관계가 이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그 관계거든요. 자, 요 그림을 좀 잘 보시면 요 연두색 부분이 있죠. 네. 요게 러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요 검은 선이 북한이거든요. 이 분홍이 이제 중국이거든요. 이 훈춘시입니다. 이쪽이. 저 끝을 한번 봐보세요. 요 끝을. 요 끝이 바다로 나올 수 없죠. 여기 북러 간의 국경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여기서 막혀 있어요. 원래 나올 수 있었어요. 청나라 말기에 러시아하고 전쟁하면서 이 지역을 뺏겼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한반도로 이어지는데 중국은 지금 동해로 못 나오잖아요. 미치죠. 동해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동해로 나오는 게 중국의 꿈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동북 삼성이거든요. 여기가 제일 가난해요. 동북 삼성이. 뭐 해룡장성부터 시작해서 지린성 이쪽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막혀 있으니까 중국의 물리는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이 보아이만으로 포화 상태예요. 근데 이 동북 삼성이 동해로 나올 수 있다면 날개를 다는 거죠, 지금. 이게 중국이 원하는 꿈이에요. 중국이 원하는 꿈이에요. 꿈.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그래서 이 한 때문에 원래 이제 만리장성이 6,352km 추정이 됐거든요. 네. 근데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소수민족 역사를 그냥 갈아 넣는 그 작업 때문에 우리하고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 최근에는 이게 최근이거든요. 2012년에 이미 이게 평양이거든요. 네. 평양에 있는 성도 만리장성으로 집어넣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북한 한반도도 자기 땅이라는 거죠. 자기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게 중국의 야욕이에요, 이게 지금. 중국 야욕이에요. 그 이것 때문이라니까요. 요렇게 만일에 중국이 북한을 지배하게 되면 자, 동해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잖아요, 동해를. 이게 중국의 꿈이에요. 그러면은
아마 중국 국가 발전에 날개를 달 거예요. 물류 교통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중국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사시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거나, 물론 우리로서는 천인공노할 일이고 막아야 되죠. 그 다음에 위성국가를 세우면 차항출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차항, 항구를 빌어서 출해, 바다로 나온다. 그럼 여기에 중국이 쓸 수 있는 항구를 만들면 중국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문제가 있어요. 중국이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 중국이 이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을 포위하잖아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친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60년대 이쪽 영토에서 전쟁까지 일어서 수천 명이 서로 죽었어요. 영토 갈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 러시아는 불안하죠. 막을 수 있으니까. 막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극동 시베리아 이쪽이 천연자원 어마어마하고 대륙간 횡단철도가 있어요. 네. 또 북극 항로로 이어져요. 또 최근에는. 네. 정말로 푸틴 정권의 미래인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인구가 수백만밖에 안 돼요. 중국인들이 1,000만, 2,000만, 3,000만만 들어와도 뺏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동해로 나오는 건 러시아한테는 악몽이에요. 그런데 러시아가 원하는 지도는 이거예요. 중국이 만일에 북한에 들어오면 러시아가 들어와서 동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 나오게. 근데 지금까지는 조중 우호협정 및 상호 원조조약에 의해서 중국만 유사시에 북한의 군사 투입이 가능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올해 6월 달에 북로가 거잖아요. 바뀌었잖아요. 네. 러시아도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럼 중국이 들어오면 러시아 100%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럼 시진핑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화나죠. 그러니까 자, 시진핑이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게. 이게 이제 작년이거든요. 2023년 7월 27일. 이게 7월 27일이 휴전협정 기념일이에요. 근데 이때는 북한이 이걸 전승절이라고 그래. 지들이 이겼다고. 그래, 요 그림 잘 보세요. 요게 누구냐? 당시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에요. 왔어요, 특사로. 요건 누구냐? 리홍중이라고 하는 부의장. 꽤 높은, 서열 한 30쯤 되는 사람이거든요. 높죠. 이 사람이 뭘 가져왔냐? 시진핑의 친서를 가져왔어요. 친서를. 근데 요 그림 이상하지 않으세요? 친서면 요게 2018년에 리잔주 상무위원장, 요 서열 4위였어요, 당시. 중국. 시진핑 친서를 요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집무실에서 정중하게. 아주 소중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어디예요? 길거리잖아요, 지금. 공연장 복도예요. 그 다음에 이건 쇼이구가,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이 뭐지 하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이건 쇼이구 비서고요. 사람들 뒤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이거하고 이거 어떠세요? 느낌이 좀 다른데요? 이거는 시진핑의 뺨을 때린 거예요. 외교적인 결례, 최악의 결례예요. 이렇게 받아야 돼요, 오른쪽처럼. 이게 틱톡이나 중국의 SNS상에 떠있고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분노하는 그런 영상들이 아주 많답니다, 이것 때문에. 시진핑이 친서를 저렇게 받았으니. 그렇죠. 길거리에서 그냥 사람들 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같은 날이거든요. 이제 열병식입니다. 이게 쇼이구고, 이거 김정은이요. 서로 웃고 뭐, 거의 뽀뽀할 분위기죠. 그쵸? 아, 그렇잖아요. 지금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게 리홍중은 어디서 저인데 부의장인데. 네. 우리 지금 국회 부의장이에요. 네. 어디 보고 있어요? 원산. 뚱하잖아요. 뚱하잖아요. 요게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바로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신조약 때문에. 그러니까 북러 밀착은 북중 관계의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김정은은 웃어야 되잖아요. 김정은은 울어야 돼요. 왜냐? 지금 북러 밀착을 했잖아요, 지금. 뭐 좋잖아요. 아까 뽀뽀할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입니다. 2023년 대중국 보유국이 98.3%예요. 러시아는 1%도 안 돼요. 심지어 5위예요, 5위. 베트남보다 떨어져요. 그럼 뭐냐? 러시아가 군사 기술과 이런 건 줄 수 있지만 경제적인 거는 못 줘요. 중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산업 기반이 있잖아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는 식량, 비료, 에너지, 군사기술 이거로는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김정은 목만 딱 잡으면 킥킥거리는 거죠. 또 하나 중국의 동북 삼성 중심으로 랴오닝, 지린, 해림장, 삼성 중심으로 10만에서 20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있어요. 근데 유엔 결의에 의해서 다 불법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서 비자 갱신도 안 돼서 다 불법 체류자예요. 이게 김정은의 유일한 달러 박스, 위안화 박스거든요. 이 사람들을 강제 지금 귀국해야 돼요. 네.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노동자 전원 귀국 요구. 이 사람들이 아직 안 들어가고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쓱 들어가면 이제 10원 한 푼 못 받잖아요. 또 세 번째가 또 있어요. 요게 이제 압록강변에 있는 조중, 북중 간에 공동으로 이제 운영하는 댐이거든요. 5개 있어요. 네. 운봉, 문학, 그 다음에 위연, 수풍. 이게 수풍댐은 동양 최대였던 거 한때. 요게 중요합니다. 태평만댐. 요거거든요. 오른쪽 그림이거든요. 요 밑에 뭐가 있느냐.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이 숨겨져 있어요. 요 송유관을 잠그면 북한 경제는 3개월이면 붕괴합니다. 뭐 러시아가 뭐 석유 주면 되잖아. 여기 이 송유관에 의존해서 지금 실핏줄처럼 이 산업이 연계되어 있는데 갑자기 뭐 배로 온다고 이게 물류교통망이 만들어지겠어요? 몇 년 걸리죠? 이거 어떻게 되죠? 3개. 일자는 시진핑이 줬어요. 네. 높은 북중
높은 게 아니죠. 일방적이죠. 전적인 노동자 귀국 문제, 조중호 송유관, 북중 송유관. 이 세 가지에 목을 쥘 수 있는 걸 있어요. 그럼 시진핑 하나면 목을 확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북한 내에 친중파가 없거든요. 2017년 2월에 중국이 보호하고 있던 김정은의 이복형. 네. 중국이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죽여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2013년 12월에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장성택을 처형해요. 네. 근데 장성택만 죽인 게 아니에요. 장성택 누나 매형 싹 죽였는데 그건 약과고 네. 그 측근들 이용화 장수길 이런 사람들 시작해서 수백에서 수천 명을 처형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반역죄로 처형했는데 그 측근 다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친중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내에는 친중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김정은을 화나서 쓰러뜨리고 싶은데 그럼 북한에서 친중파들이 나와서 진핑 형 돌아와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김정은을 쓰러뜨려도 어떻게 됩니까? 쉽지도 않지만 한국이 들어올지 미국이 들어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러시아가 들어올지. 그러니까 속 끓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말 안 듣는 동생이 지금 옆에 동네 불량배를 형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요? 펼 수도 없고. 요게 지금 북중러 상황입니다. 근데 또 시진핑 입장에서는 푸틴이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죠. 이번에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시진핑이 그랬다고 언론에 보도가 나와요. 이 전쟁 키우지 마라. 그다음 더 중요한 말. 불에 기름을 붓지 마라. 인민군 관계에 불에 기름 분 거잖아요, 지금. 명시적으로 푸틴한테 경고한 거예요. 왜냐? 지금 전쟁을 수행하는데 무기는 북한만 주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많은 상용 물품들, 경제적으로 일단 숨통이 트이고 상용 물품을 갖다가 무기를 만들어요. 이걸 중국이 끊어버리면 곡소리 나는 거죠. 경고하는 거죠. 근데 또 시진핑 입장에서 푸틴의 목줄을 조이고 싶어도 네. 푸틴이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엉클쌤, 미국이랑 싸워야 되는데 이거 나쁜 놈이어도 나랑 지금 같이 싸워야 되는데 얘가 쓰러지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머리가 아프죠 지금. 최근에 중국 분들 정말로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분들 이제 그 동향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제가 들었는데 네. 아주 불안해요. 너무나 불안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상황이. 그 정도로 중국은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화나고. 네. 그런데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또 하나. 푸틴은 ICC에 제소했으니까 범죄자죠. 네. 김정은도 범죄자잖아요. 국제사회 하지 말라는. 이 두 친구들은 전과자예요. 사실 푸틴 대통령이 제 학교 선배인데 같은 학교 왔는데 어쨌든 전과자입니다. 학교 이름이 예, 제 학교 선배 같은 학교 나왔고요. 그분은 대학인가요? 예, 상트페테르부르 대학. 근데 이제 들어갈 때는 레닌그라드 대학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푸틴도 레닌그라드 대학 입학했고 저도 레닌그라드 대학을 입학했죠. 아. 소련 때. 레닌 대학이란 뜻이에요. 레닌의 땅이라는 대학입니다. 레닌 대학 나왔습니다. 네. 근데 둘은 범죄자란 말이에요. 근데 시진핑은 이미지가 동네 불량배쯤 되지 범죄자는 아니고 정권 없거든요. 그냥 서방에서는 약간 이제 불량스럽다 이렇게 취급하지 그렇죠, 정권 그렇죠. 없잖아요. 정권 없죠.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요? 북러 그래야 북중러 그래요. 북중러. 북중러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이 전과자인데. 그러니까 친구가 셋이 있는데 돈이 나쁜 짓 하는데 셋을 몰아서 얘기를 해요. 김 작가님이 친구 둘이 있는데 네. 셋이 아주 그냥 친해요. 네. 근데 둘이 전과자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비슷하게 해요? 취급하죠. 그렇죠. 쟤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김 작가 문제 많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는 아닌데. 네. 이게 그러니까 시진핑 머리가 아프죠 진짜. 그렇다고 친구인데 버릴 수도 없고. 네. 이게 북중러 관계의 웃픈 현실입니다. 웃픈 현실. 그러니까 중국은 아주 고통스럽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말 안 듣는 동생이라고 그래서 두들겨 패고 너 내 동생 안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푸틴도 마음에 안 들지만 푸틴 없으면 허전하고 너무 허전하거든요. 푸틴은 사이 나쁜 부인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시진핑은 사실은 좀 외롭죠. 그리고 거기다가 네. 시진핑이 지금 중국 경제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안 좋습니다. 네. 그럼 시진핑 정권의 입장에서는 안보보다는 경제가 최우선이거든요. 거기다 중국 경제 치명타가 부동산이에요. 우리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집 한 채가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근데 부동산이 폭락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심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살려야 되는데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미국하고 유럽하고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하고 유럽하고 째려보는 일, 인민군을 투입해서 유럽의 안보가 불안해지니까 유럽은 어떻게 돼요? 시진핑 네가 막아. 그다음 미국이요. 네가 시킨 거지, 네가 막아.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시키지 않았다는 거 알죠. 근데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너 때문이야. 네가 그동안 계속 봐줬잖아. 라고 하니까 중국은 곤란한 거죠, 지금. 요게 북중러의 미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여기서 말씀드리면 네. 그럼 푸틴은 김정은을 정말로 좋아하느냐?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그때는 이제 소련 시절이죠. 남조선, 남한에서 왔다 그러면은, 이럽니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싫어요. 러시아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때 경제가 폭망했으니까. 근데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은, 저것들, 이렇게 취급도 안 했거든요. 나라 취급도 안 해요. 아까 제가 98.3% 북중 교육이라고 그랬죠. 2021년 코로나 시기긴 하지만, 북중 교육액은 4만 불이었어요. 네. 4만 불. 우리 1년치 연봉도 안 돼요. 어디 가는 사람들. 우리는 아마 273억 불일 겁니다. 기억이. 4만 불과 273억 불. 누가 소중합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거기다가 이번 전쟁이 끝나면, 이제 이번 전쟁은 끝나기가 어려워요. 애매하게 휴전할 건데. 그러면 유럽은 이제 냉전이 끝나고 러시아가 좀 착해졌다고 생각하고, 네.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도 유럽으로 연결하고, 친하게 좀 지내려고 했으면서도 항상 유럽은 포비아가 있어요. 북극곰. 제가 착한 곰일까, 나쁜 곰일까?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으로 이제 유럽은 마음을 고쳤죠. 나쁜 곰이야? 나쁜 붉은 곰이야?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럼 전쟁이 소강 상태나 절정이 지나도 이제 러시아는 끝났어요. 유럽과는. 네. 향후 수십 년간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중앙아시아로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바다가 없잖아요. 그 유일하게 바다가 있는데 어디냐? 극동이잖아요. 이게 푸틴의 신동방 정책입니다. 극동에 있는 어마어마한 지하자원, 그 다음에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물류체계, 그 다음에 녹고 있는 북극항로.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그레이트 러시아, 위대한 러시아를 만들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갑에서 나오거든요. 경제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동방 정책, 이걸 위해서 북한이 중요할까요? 4만 불밖에 안 되는? 한국이 훨씬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혈맹적인 관계로 북한을 끌어들이지만 푸틴 머릿속에서 전쟁 끝나고 러시아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를 완전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그랬으니까 끝났고 북러는 혈맹이고 이제 우리는 러시아하고 적이고 북방을 포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외교 정책 최근에 보면은 냉전 이후에 그건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이에요. 이걸로 한중수교, 한서수교, 한중수교 그다음에 동유럽에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네. 북방은 어느 정도 언제든 가능성을 남겨놔야 돼요. 차단하면 끝이거든요. 해양 세력만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러 관계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끝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외교에는 선악이 없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우 전쟁은 선악의 전쟁이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슬라브 민족 간의 전쟁이고 이 우크라이나를 뺏길 수 없는 나토와 러시아의 전쟁이지 네. 이건 선악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러시아는 분명히 국제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거죠. 네. 약속을 침범했고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보면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에 중국하고 관계가 제일 좋았습니다. 유럽의 거점이 중국의 거점이 우크라이나였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중국이 항공모함 찍어내는 거 아세요? 항공모함 막 찍어내요 지금. 그래서 위협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협을 주면서 찍어낼 수 있었던 능력이 뭐냐? 우크라이나가 중국에게 항공모함을 팔았어요. 발약을 하고. 소련 체제에 있던 그 랴오닝 중국 항모 넘버원이 우크라이나 거예요. 그걸 안 줬으면 중국은 항공모함 못 만들어요. 그 다음에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관련 우크라이나 기술이 많이 들어갔다는 게 그 정설이에요. 그 다음에 엄밀히 보면 우크라이나는 소련 연방이었잖아요. 김일성을 도와준 연방의 일부였잖아요. 우리 6.25 때 T-34 탱크로 우리 국군들이 많이 전사하셨거든요. 그 만든 공장이 하르키우에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은 우크라이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국제정책이 이렇게 냉혹하다는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서방이 지원을 받잖아요. 네. 우리한테 도움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선악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 전략적 이해관계가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인민군 파견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우리가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북방 공간을 완전히 닫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항상 우리 국익만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에게 바라는 것도 얘기해 주셔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한국에게 뭘 바라고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게 무기와 이제 북한군까지 파병했으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뭔가를 무기 지원을 직접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나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은 하고 있거든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비살상 무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군복, 헬멧, 의약품, 그 다음에 지뢰 제거 차량. 지뢰 제거 차량은 적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살상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전략에는 그게 항상 도움이 되죠. 네. 그렇게 보면 지금은 고수준입니다. 그리고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한국군의 입장은 살상 무기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파병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책을 마련해갔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입장이 지금 두 개로 갈립니다.
이건 우리 전쟁이다. 살상무기 지원하고 참전해. 왜 인민군이 갔으니까. 요 입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전쟁 아니다. 네. 거기 왜 가느냐. 이런 쪽으로 입장이 있어요. 아마 두 입장 보셨을 거예요. 네. 저는 이 두 개 다 틀렸다고 봅니다. 우리 전쟁도 아니고 우리 전쟁이 아닌 전쟁도 아니고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전쟁이다. 자, 우리 전쟁이 아니다를 먼저 제가 그 근거에 대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려볼게요. 제 개인 판단입니다. 네. 우리 전쟁이 아니다. 자, 인민군이 가요? 전투 경험을 숙지해요. 돌아오죠. 그럼 이거 누구한테 씁니까? 우리한테 쓰겠죠. 우리 F4 팬텀 받았듯이 분명히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을 받을 텐데 네. 그 인민군이 현대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누구한테 씁니까? 우리한테 쓰죠. 그렇죠. 자, 인민군이 참전했으니까 러시아도 유사시에 참전에 대한 의무가 생겨요.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안보에 당연히 위협이 되죠.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전혀 관계가 없는 전쟁입니까? 거기다가 헌법상 북한 인민들은 우리 국민이거든요. 전쟁으로는 주적이지만. 그 무고한 젊은이들이 수만 명 죽어갈 텐데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하고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헌법상으로는 그냥, 잘 죽었네 하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하고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우리 전쟁이다. 참전하자. 살상무기 지원하자. 참전하면, 살상무기 지원하면 그 살상무기가 인민군을 죽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민군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히 러우 전쟁이 어디로 옵니까? 한반도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극단적인 주장은 그건 배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 일단 러시아 인민군이 갔을 때 거기서 많은 정보를 노출할 거 아니에요. 인민군의 전투력부터 시작해서 전쟁 수행 경험,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안보상. 그다음에 인민군이 만일에 투항을 해서 나 한국으로 갈래요. 그러면 그 순간 한국 국민이 됩니다. 헌법상. 그럼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인 경험이 있지만 인민군에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인민군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 우리잖아요. 우리한테 정보를 요구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거고 지원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네. 이건 살상무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확보한 인민군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인민군에 귀순을 해서 포로로 잡히면은 우크라이나에 걸리지만 네. 귀순하겠다 그러면 그럼 우리 정부 의무가 발생, 우리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나 한국 갈래 그러면은. 그럼 데려와야죠. 협상을 해서. 그러면 많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서로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협력할 수 있는 방안. 인민군 신문하는데 참여하는 게 좋죠. 가서 정보도 얻고 귀순을 설득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정도 체계. 그다음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비살상무기 지원. 그다음에 살상무기도 두 개로 나눠져요. 방어용 무기. 비행기 날라오는 거 요격하면 이게 방어용 무기들. 그 조종사가 죽잖아요. 네. 살상무기지만 방어용이잖아요. 그다음에 공격 정말로 마지막 살상무기. 단계별로 많은 옵션이에요. 그러나 살상무기 지원과 파병은 한반도로 전쟁이 전이되니까 그건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카드고 써서는 안 되는 카드예요. 그러나 그 외에 다양한 협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우리 전쟁이다, 우리 전쟁 아니다. 그 극단 상황을 제외하고 우리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전쟁이다라는 관점에서 국익을 관찰하는 많은 대안들을 마련해 돼야 돼, 단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정부 입장은 이건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좀 끝날까요? 미국에서는 트럼프는 대선 끝나면 이거 내가 정리시킬 수 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정말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에요. 단순 무식 과격하니까 제 표현으로. 네. 뭐 그분도 저 안 좋아할 테니까. 우크라이나한테 너 무기 안 줄 거야. 그럴 겁니다. 아. 그럼 전쟁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푸틴이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푸틴한테 친분이 있으니까 푸틴한테도 너도 가만히 있어. 나 무기 안 줄 생겨 너도 가만히 있어. 네. 이러면 당연히 휴전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해리스가 돼도 미국이 미쳤다고 계속해서 저기 무한정 쏟아붓습니까? 지금 불쌍한 건 우크라이나예요. 지금 푸틴도 휴전하고 싶고 이 정도면 됐으니까 푸틴이 조건이 점령지 유지하고 야 이제 그만하자. 이게 지금 애걸복걸해요. 휴전하자고 마음속으로. 그 다음에 나토는요. 나토도 휴전하고 싶죠. 더 이상 이 상태면 끝내면 되니까. 미국도 그래. 젤렌스키만 우크라이나 국민 중에도 일부 어차피 그쪽 땅은 러시아에도 많이 살았고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 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근데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 상태에서 전쟁을 끝내면 집권 못하죠. 땅 뺏긴 대통령.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입장에서는 이게 내 땅이었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요 상황이에요. 이제 전쟁은 휴전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휴전으로 가는 상황이 아주 길 수가 있어요. 한국전쟁 6.25 때 김일성 내려와요. 6월 25일 날 50년 9.28 수복 그 석 달 뒤 압록강 공항까지 가요. 중국군 내려와요. 1.4.5태 다시 수복해요. 요때부터 휴전협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은 휴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휴전선에서 그냥 밀고 거기서 다 그냥 전사하고 희생이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다 자 11월 5일이면 대선 미국 대선 네. 그 다음에 라스푸티차 가을, 진탕, 이제 그 유명한 동장군, 대규모 전쟁이 이제 불가능해요. 그럼 이제 자연히 전쟁은 소강 상태로 갈 거고, 휴전 분위기가 무리 있고, 불행하지만 이 전쟁은 종전은 안 돼요. 우크라이나 영토를 뺏긴 상태에서 평화협정 안 되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영토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전쟁에서 60만, 70만, 거의 100만 죽여? 그럼 실각하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애매하게 종전도 아닌 휴전도 아닌 우리 분단 상태처럼 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인민군 투입에도 불구하고 격화가 아니라 이제 소강 상태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문이 남는 게 왜 전쟁 어려운 가을, 겨울에 인민군이 왔고 그러니까. 미국 대선 앞두고 왜 인민군이 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긋나죠? 제렌스키가 26, 27 전선 투입된다? 전 없잖아요. 지금 뭐 전사했다, 뭐 인민군의 그 인공기를 확보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말도 안 되죠. 지금 러시아 군복 입고 브리아틴 신분 쪽으로 위장하고 있는데 날 잡아봐라고 인공기 갖고 다닙니까? 지금 나오는 건 다 그건 신빙성이 없는 거고. 그러니 아직 두고 봐야 된다. 인민군이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현재 이 상태라면 인민군 참전으로 갑자기 전쟁이 격화하기는 쉽지 않다. 어떻게 보면 푸틴 입장에서 이제 북한군이라는 이제 파병해온 그 카드가 있으니까 협상할 때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서 더 지원받아서 더 세게 전쟁할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쿠르스크는 반드시 탈환해야 되니까 네. 가능하면 인민군까지 도움을 받아서 쿠르스크 전선을 진격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간 병력이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후방에서 지원하는 병력이거나 그리고 휴전 협상에 대비한 예비 병력이거나 이런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도 없죠. 그럼 전쟁 끝나고 나면 만약에 말씀하신 휴전 가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러시아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예요. 아마 수십 년 동안 예전 국력은 확보를 못할 겁니다. 네. 국방력은 회복하는데 수십 년 걸릴 거고 네. 경제도 회복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서방이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전폭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특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관계를 맺는 건 좋은 겁니다. 재건 사업 같은. 네. 그리고 그러나 지금 워낙 피해가 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은 장기 프로젝트로 할 거다. 그러나 어쩌면 전 세계가 관여를 할 테니까 아마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도 썩어도 준치라고 석유 식량이 있잖아요.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우크라이나 이제 건설 기업이 가요? 그럼 러시아가 오라고 그러면 가야죠, 거기도. 돈 벌러 가야죠. 그렇죠? 양쪽 재건이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하나의 이게 또 전쟁의 경제학이에요, 비극적이게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방군과는 우크라이나 편에서 지원을 해주되 러시아의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미래를 봐서. 왜냐? 한국이 세계 최강의 건설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측은 향후 수십 년간의 재건 기간이 필요하다. 그럼 러시아는 지금 국방도 경제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한다면 푸틴은 전쟁을 왜 일으킨 거고 푸틴은 그러면 이번에 일으킨 전쟁에서 군사적 성공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푸틴이 이제 얻은 것도 있죠. 네. 왜냐하면 이쪽에 일단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했다고 봐야 돼요. 나토 헌장에는 분쟁 중인 국가는 나토에 가입할 수 없어요. 이 상태에서 휴전을 하면 우크라이나 절대 못 들어가죠. 이유는 몰라도. 그리고 이 정도의 영토를 넓혔잖아요. 이게 거의 남한 면적이에요. 그리고 요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이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러시아가 서진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쪽은 주로 친러시아계 주민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꽤 많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분명히 경고를 했고 이 정도로 크림과 돈바스를 잇는 회랑을 연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푸틴의 의도와는 달랐다. 푸틴은 큰 전략적 판단 미스를 한 그 경향이 크다는 겁니다. 첫 번째, 유럽과 미국으로부터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슬라브권의 맹주로서의 위상을 상실했어요.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통합되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이번에 탈퇴해버렸어요. 자, 체코도 슬라브족이고 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폴란드도 슬라브족이에요. 동슬라브족이 러시아, 벨라루시아, 우크라이나고 서슬라브족이 폴란드, 체코슬라브 이쪽이거든요. 유고슬라비아는 남슬라브족이에요. 불가리아 이런 쪽은. 그 슬라브족 안에서의 지도권, 이걸 완전히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미래를 잃어버렸다. 네. 그리고 푸틴 살아생전에는 전쟁 이전에 러시아의 어떤 그 국가 위상을 회복을 못할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전쟁 종료까지 거의 100만 명 희생이 될 텐데 30-40만 명 전사할 텐데 겨우 이 정도 대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푸틴이 원했던 건 단기전이었어요, 처음에. 네. 단기전으로 끝날 줄 알았어. 2-3주밖에 준비를 안 했어요. 길어야 한두 달. 그렇죠. 여기 말씀하신 요 지역을 그렇죠. 빨리 예. 침공해서 빨리 침공해서 점령해서. 내려가면 키이우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괴뢰동굴 세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완전히 어그러진 거죠. 전쟁이 현재 스코어 2년 반 이상. 그러니까 푸틴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너무나 많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 상태에서 끝나고 나면 이제 푸틴의 정치적 입지는 점차 약화될 거다. 내부에서 반발, 전사자들, 또 부상자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만일에 쿠르스크를 탈환을 못한다면 이 전쟁의 의미도 퇴색되죠. 아무리 작은 땅이지만. 그러나 아마 이 쿠르스크는 아마 남부 영토와 맞바꾸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크라이나가 점령해봤자 남쪽과 바꾸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젤렌스키가 원하는 건 여기 아조우해거든요. 이 서던 커리도어, 남부 벨트를 끊는 거예요. 끊어서 다시 나오면 이제 젤렌스키도 어느 정도 위상이 살죠. 근데 그건 푸틴 입장에서는 못 받아들이죠. 이 정도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쿠르스크 여기 전선에 대치하고 있는데 이게 러시아가 조금 더 이제 침공을 받으면서 러시아가 혹시나 뭐 핵을 쏠 확률, 핵이 이렇게 많으니까요. 5,580발이라니. 절대 없습니다. 핵을 쓴다면 그 순간 러시아는 끝나는 거죠. 러시아는. 핵을 쓰는 상황은 뭐냐면은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우크라이나가 이 실지를 모두 회복하고 완전히 회복하는 거죠. 전쟁 이전 상황을 회복해버리면 푸틴은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무것도 얻은 게 없죠. 실각하죠. 그 상황이 되면 쓸 거예요. 어차피 죽으니까.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본토를 침공하거나 더 끝없이 침공하거나.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요 좁은 땅덩어리 침공하는 것도 지금 뭐 벅차고 또 문제가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치고 들어가면 미국과 나토가 무기 공급을 중단시켜요. 왜? 푸틴 자극할까봐. 그럼 결과적으로는 핵은 못 쓸 상황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언론 기사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막 진격한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또 지금 한두 달 전에만 해도 많은 시청자분들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압도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전쟁 상황을 나뭇잎을 보시지 말고 숲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압도하면 핵을 100% 써버리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뚫려버리면은 이 나토는요,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주죠. 심지어 지금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장거리 무기가 있거든요. 스톰 섀도우 미사일은 사거리 500km. 그 다음에 이 에이테크음스는 300km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 걸어놨어요. 어디를. 요 점령당한 이 우크라이나 영토 있죠? 요 안에서만 써라. 이 후방은 때리지 마라. 러시아 땅은.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괴롭히는 미사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후방에서 날라오거든요. 그 다음에 후방에 결집해서 전선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장거리 공격을 해달라. 이 비행기 타고 가서 이쪽에서 쏘면은 안에 500km까지 다 때리잖아요. 그럼 러시아군은 괴멸되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이 그러잖아요. 그거 쓰게만 해? 쓰게만 해? 그럼 나 누를 거야? 그러니까 장난이잖아요. 지금 무게가 있는데 못 쓰는 거예요. 펀치력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때려. 얼굴은 때리지 마. 이런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파죽제로 들어가면 무기 끊어버리죠. 무기 끊어버리면 총알도 없는데 어떻게 가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비극이에요. 그 인형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줄로 그 인형 있죠? 그 체코슬로바키아 가면 그 동유럽에 있는 그 그림인 거예요. 그 그림인 거예요. 북한 파벌이 미국과 나토는 지금 어떤 입장 취하고 있고 이걸 뭐 제지할 수는 없는 거겠죠? 제지할 수 없죠. 왜냐하면 둘이 악마의 손을 잡았는데 어떻게 제지합니까? 절박해서. 푸틴의 절박함과 김정은의 전략적 그 이해관계가 상호 맞아 떨어진 건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나토 입장은 복잡하죠. 왜냐? 얘들이 들어와서 전황을 바꾸면 더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 거고. 이제 병력도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자기들은 안 가더라도 예를 들면 PMC, 군사기업, 민간 군사기업을 통해서 용병 모을 수 있거든요. 하든지 아니면 장거리 무기 사용 허가해 주든지. 이러니까 푸틴은 또 얻는 게 있으면 또 잃는 게 있어요. 이쪽에 작용과 반작용이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미국과 나토는 계속 신중하잖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계속 이런 입장을 보이는 거죠. 자, 북한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북한이 오물풍선 올해 연초부터 했나요? 계속 보내고 있죠. 왜 보내는지나 연인 북한 도발 우리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은 오물풍선이라고 안 하고요. 쓰레기풍선이라고 합니다. 네. 왜냐?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왼쪽에 있는 게 북한이 보내는 인민군이 보내는 풍선이고요. 북한 풍선. 오른쪽에 있는 게 민간단체가 보내는 겁니다. 민간단체 풍선. 좀 다르죠? 그 북한이 보내는 건 좀 비싼 거예요. 저게 라텍스 재질인데 저게 중국제로 추정이 돼요. 저 풍선 하나 한 10만 원쯤 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되게 비싼 거 보내는 게 있어요. 비싸죠. 근데 오른쪽 민간단체는 돈이 없으니까 그 비닐에다 수소 넣어서 보내거든요. 자, 처음에 민간단체가 전단을 보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9월, 10월부터는 북쪽으로 바람이 남풍이 잘 안 불어요. 겨울에는. 남풍은 잘 안 부는데 북풍은 1년 내내 붑니다. 그러니까 올해 민간단체들이 전단을 본격적으로 보낸 게 4월이거든요. 그때 이제 거기에 이제 짜증내면서 북한이 5월 28일 날 처음으로 그때는 오물풍선이었어요. 왜냐? 우리 민간단체가 보내는 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북한에 보내는 거죠? 이건 쌀은 이제 바다로 보내고
네. 띄워서 달러, 그다음에 천단, 이거 의약품이거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선전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이거 쓰레기 아니죠. 우리나라 참 착하네요. 네, 착하죠. 근데 북한이 보내는 게 이거예요. 이게 1차, 2차 보낸 거거든요. 이게 시커멓게 소똥이에요. 그 거름이에요. 쓰레기가 아니 이건 진짜 오물이었어요. 오물. 이게 1차, 2차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유엔 군사령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왜냐 우리가 보내는 건 사람한테 해를 주려고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이건 분명히 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김여정 나와서 담아냈고 인민군 나와서 담아내면서 어디 맛 좀 봐 그러면서 인간에게 해로운 걸 보냈잖아요.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우리 민간은 정전협정 위반인지 애매해요. 도움이 되는 걸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1차, 2차 보내고 나서 아차 실수했다 싶은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오물은 안 보내고 쓰레기를 보내요. 쓰레기를. 그리고 최근에는 전단을 보냅니다. 자기들 인쇄해서. 뭐 용산 비난하는 거, 대통령 비난하는 거. 그러면 이 게임이 어떻게 됐냐면 게임이라는 게 풍선전쟁이 처음에는 민간단체가 보내니까 너희들도 맛 좀 봐하고 인민군이 오물 풍선을 보내고 쓰레기 풍선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 국군이 참다가 너 그러지 마. 그럼 너네들이 싫어하는 심리전 방송할 거야? 대북 확성기. 예, 확성기 방송을 한 거예요. 그거 왜 싫어하는 거죠? 북한은 인민군이 10년 근무합니다. 아무 낙이 없어요. 듣는 건 선전가예요. 그 다음에 김정은의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김정일의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자 전단을 왜 무서워하는지 심지어 포함해서 전단이 예민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누가 보낸 건가요? 이건 여기 밑에 조선개혁개방위원회라고 있죠. 여기 이제 이건 한국인가요? 예 유명한 조직인데 본인들 실체는 아직 안 드러내요. 한국에서 북한에 보내는. 예. 근데 자 그럼 왜 민감한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내는데 김일성 3대 가계도 이건 다 거짓말 하나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가계도 보내는데 왜 하네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게 김정은 엄마거든요. 김정은 엄마, 형 김정철, 김여정. 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요 사람 때문에. 요 사람이 김정은이 자기 엄마 누구라고 얘기한 거 본 적 없으실 거예요. 정실 부인이 아닐까요? 예, 정실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홍일천, 성혜림, 김영숙, 고용인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정실 부인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고용이의 고씨가 제주 고씨예요. 아버지 이름이 고경택입니다. 제주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사람이에요. 1차 강점기 때. 네. 그럼 김정은 자기 백두혈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주에는 한라산이 있고 한라산 피가 흐르는 거잖아요. 네. 남쪽 피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잘 모르는데 고용이는 제일교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교포로 있다가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원산으로. 북송된 거죠. 북한에서는 제일교포를 째포라고 그래요. 째포. 천시하는 말이에요. 북한에서 제일교포는 천시를 받아요. 째포라고 그러면 결혼 상대로도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첫째 출세에 지장이 있어요. 자, 남쪽 출신에다가 째포잖아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고영희 언니가 고영숙이 아니고 고용숙이거든요. 네. 친언니예요. 탈북했어요. 탈북해서 지금 남편 리강하고 미국에 살아요. 그럼 김정은은 어떻게 돼요? 첩의 아들의 째포, 제일교포 아들의 남한 출신의 아들의 그 다음에 탈북자 가족이잖아요. 네. 김정은 탈북자들 그렇게 막 학살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본인이 탈북자잖아요. 탈북자 가족이잖아요.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권위가 추락하는 거죠. 백두혈통 아니래 한라혈통이래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알려지는 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심리전 방송 이런 걸 보내고 심리전 방송으로 이런 걸 얘기하면 김정은의 권위는 무너지는 거죠.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한 번에 터져요. 그럼 터져도 멀리 안 갑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인민군들을 배치하면 수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풍선 보낸다고 경고하면 이제 민간단체들이 예고하면 인민군은 비상체제로 전환됩니다. 근데 이건 뭐냐? 조선개혁개방위원회가 보내는 건데요. 뭐 달렸죠? 이렇게. 이게 묶음이 아니잖아요. 이거 달려있는 게 이겁니다. 요걸 조금씩 한 장씩 뿌려요. 이렇게 한 번에 터지는 게 아니라 타이머를 장착해서 뿌리면서 가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이게 GPS 장착해서 가는 거예요. 평양 인근까지 갑니다. 그러면 저거 하나에서 계속 뿌리면서 북한 전역을 가는 거예요. 만주까지 간 것도 있어요. 그럼 이건 못 막죠. 회수가 안 되죠. 근데 거기 뭐가 들어있다고요?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고 이게 오면 너무 싫은 거죠. 네.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전단이고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심리전 방송인 거예요. 아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우리 이쪽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음악을 틀어주니까 네. 북한 병사가 춤을 춤을 췄다는 거예요. 요 다음이 코미디예요. 그래서 얘가 고발당했다고 그래요. 네. 옆에서 고발했을 거 아니에요. 저 춤췄다고. 근데 사람이 그냥 춤출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췄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음악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고발한 사람은. 얘도 처벌받았대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네.
이게 옛날에 우스운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심리전 방송이 막 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외부 소식 얘기해주고 뭐 김정은 엄마가 고영이래요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옛날 얘기인데 우리가 일기예보를 항상 해줍니다. 인민군 병사 여러분 내일 비 옵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내일 비 온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나와서 빨래 걷어요. 이렇게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왜? 외부 소식을 전혀 못 들었으니까. 인민군 여러분 뭐 조선혁명 어쩌고 하다가 낭낭한 목소리로 노래가 나오고 그다음에 정말로 우리 몸 율동 있게 하는 무슨 조선노동당 만세 이런 데 춤추겠습니까? 리드미컬한 게 나오면 자연히 흔들리죠. 그러니까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전단이고 심리전 확성기 방송이에요. 의외로 커요. 예를 들면 심리전 방송 같은 경우에 밤에는 30km까지 가요. 소리가. 그러니까 개성 시내는 다 들려요. 개성시대 수십만이 다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선에는 인민군 다 듣는 거죠. 그렇죠. 못 견디게 괴로운 거죠. 휴가도 없어. 그 다음에 면회도 없어. 10년에 가서 그냥 혁명 방송만 듣고 그냥 재미없는 북한 텔레비 보다 보면은 가끔 자살하고 싶은 생각 들어요. 너무 재미없었어요. 아, 진짜라니까요? 북한 텔레비 내가 하루 일정 알려드릴게요. 9시에 딱 이제 시작해요. 밤 10시에 끝납니다. 9시 시작해서 위대한 여정, 빛나는, 그래서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이 오늘 뭐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6.25 때 뭐 했는지, 어떤 기업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보건체조도 해요. 인민보건체조도 하고, 그 다음 보도, 김정은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12시부터 2시까지는 이제 영화입니다, 영화. 근데 수십 년 전 영화예요. 10번, 20번 본 영화. 그 다음에 제일 재밌는 게 3시 반부터 5시까지 뉴스하기 전까지 녹화, 그 유럽 프로축구, 해외, 요걸 제일 좋아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김일성, 10월이 전하는 이야기. 그건 뭐냐? 10월에 김정은이 뭐 했는지. 그 다음에 또 계속 무슨 공장에서 누가 뭘 헌신했다. 그 다음에 애국민 헌납운동. 그 다음에 누가 그 인민군을. 이렇게 끝나요, 하루 종일. 그 다음에 또 8시 반부터 10시까지 또 영화 보여줘. 또 6.25 때 영화. 수십 번 보여준 거. 이거 보니까 이게 인민군들한테 이게 엔터테인이 되겠어요? 고문이죠, 고문. 자, 근데 북한이 한국과 통일지우기에 들어갔다는데 정말인가요? 왜 지우는 거죠? 큰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그럼 그 옆에 조그만 나무가 있으면 큰 나무가 아무 짓거리 안 해도 조그만 나무 말라 죽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주도하는 북한식 통일 방안이 고려연방제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연방제라는 연방 안에 남조선을 북한 표현으로 끌어들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통일전선 전술, 남쪽에 사회주의, 친북 세력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북한이 주의 있는 연방을 흡수한다. 이게 이제 북한식 평화통일 방안이거든요. 그렇게 북한으로 가자고 그러면 가시겠어요, 김 작가님? 말도 안 듣죠. 요즘 애들이 가겠어요? 그 다음에 국력은 100대 1인데 이걸 안 거죠. 불가능하다. 옆에 있으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한류 봐도 10년형, 한류 USB 넣어서 팔면은 처형, 평양문화보호법, 남한말 씻으면은 잡아가. 근데 지가 제일 많이 써요, 김정은이. 왜냐, 밤중 내내 텔레비 본다는 얘기죠. 이건 뭐냐면, 남한하고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죽으니까, 이제 떨어지자. 완전 이사 가자. 요 큰 나무 밑에 있으면 죽으니까, 완전히 다른 나무가 되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2023년 12월에, 이제 쟤네들 북남이라고 그러니까, 동족, 동질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가로 완전히 고착됐다. 요 말까지는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 헌법은 한 나라지만 유엔에 가입된 개별 국가거든요. 그 다음에 정전 체제니까 휴전이니까 전쟁 중이잖아요. 사실 엄밀히 보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다음에 가보시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통일하고 민족 개념을 폐기하라고 그랬어요. 자, 통일 함께 할 수 없다. 자, 북반부 자조민족대당 표현이 삭제돼야 된다.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상징 이거 다 없애라. 통일화의 동족 개념 자체를 지워버려라. 이게 말이 돼요? 자기 한마디로? 역사가 만들어 놓는 건데, 이게 이제 1월 달에 이게 문제예요. 여기까지만 갔으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통일민족 개념을 폐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게 평양 남쪽 개성 가는 관문에 있거든요. 요게 61.5m예요. 높이는 30m예요. 어마어마한 기념탑이에요. 근데 이걸 때려 부셨어요. 이게 뭐냐. 조국 통일 3대 원장 기념탑이거든요. 뭐냐. 조국 통일 3대 원칙. 자주, 평화, 민족대 단결. 그 다음에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 그 다음에 민족대당의 10대 강령. 요거를 이제 조국 통일 3대 헌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김일성의 유훈이에요, 유훈. 요걸 기념해서 2001년 8월 14일 날 6.15 2000년 기념해서 61.5m라고 했잖아요, 폭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하에 가면 이렇게 전 세계 해외 민족들이 한민족이 보내온 이런 게 있어요. 요건 우리가 보낸 거예요. 남쪽에서 보면 범민련이 보낸 거거든요.
이게 다 있었거든요. 이걸 때려 부셨어요. 자기 할아버지를 파묘한 거예요. 그 다음, 이게 이제 없어진 자리예요, 지금. 19일날 있었는데 23일 없어졌어요. 어마어마하다니까. 다, 평양 간 사람 다 이거 기억해요? 노무현 대통령도 갔을 때 차 타고 여기 지나갔어요. 그 다음,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거든요. 바로 요 앞에 있어요. 요 앞에. 이게 김일성 통일 명제비라는 거거든요. 자, 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조국 통일하려면 그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 관계없이 통일운동에 떨쳐나서야 하며 사상과 이념, 정경과 신앙의 차이 없이 각계각층의 모든 동포들이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합니다. 이건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다 외워야 돼요. 애들 다 외우고 있어요. 이걸 때려 부셨어요. 네. 어마어마 길이가 10m쯤 돼요. 높이는 3m쯤 되고. 통일할 생각이 없다는 거네. 할아버지 파묘가 아니라 북한 참시한 거예요. 자, 저 왜 그럴까요? 속내는 이제 자기 살겠다는 거예요. 통일, 되지도 않는 통일이니 내 독재 체제나 유지하자. 라는 게 속내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백두산, 이게 김일성이 이게 백두산이거든요. 김일성이 백두산에서 백마 타고 일본군하고 싸웠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만. 어쨌든 조작해냈어요.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믿어요. 김정은이 제가 보기엔 비호감인데, 김정은이 아무런 투표도 선거도 없이 북한의 지도자가 된 이유는 소위 백두혈통이라는 거거든요. 김일성이 백두산에서 백마 타고 일본군과 싸웠고, 김정일도 백마 타고 저러고 다녔어요. 김정일은 1942년 2월 16일 날 백두산 밀양에서 태어났고,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때 소련에 있었거든. 근데 김정숙이 임신해갖고 그 영하 40도 되는 백두산에 애 낳으러 밀양에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김정일은 사실은 생일도 속였어요. 41년이거든. 42년, 아버지 12년, 자기 42년. 그것도 조작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은 백두혈통이라는 얘기는 뭐죠? 뿌리가 백두산이야? 백두산은 항일이야? 백마야? 자, 원래 공산주의는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블러드, 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에 뭐라고 써있냐, 마지막에. 만국의 노동자의 단결을 써있거든, 유나이트. 노동자면 같은 민족인 거예요. 김 작가님이 인도 사람이고, 제가 프랑스 사람이어도 같은 노동자면 같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내셔널리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김일성이 1991년에 유일사상 지배체제를 확립한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91년. 91년이면 사회주의 붕괴된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 이념이 붕괴됐잖아요. 네. 그 새로운 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마이니치 신문과 인터뷰에서 나는 공산주의자이면서 민족주의자입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민족을 내세워요. 그때 북한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민족주의 나쁜 거라고 배워왔거든요. 그러면서 김일성 역사를 조작합니다. 그러면서 민족의 태양, 김일성을. 그 다음에 민족과 운명이라는 제일 유명한 다부작 영화도 만들고. 네. 그러면서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민족주의적 공산주의로 바뀌어요. 그리고 통일, 민족과 통일.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부상을 합니다. 6.25 때 김일성이 6.25를 왜 일으켰어요? 통일하려고 일으킨 거 아니에요. 통일도, 그러니까 6.25도 쟤네들은 뭐라 그러냐.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저도 지금 백두혈통이라고 그래서 오로지 백두혈통이라는 것만으로 지금 집권했잖아요. 백두혈통의 뿌리는 뭐죠? 조국 광복 통일 민족이잖아요. 근데 민족과 통일 지우라며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백두혈통 주체혁명, 통일 이게 네. 조작된 정통성 핵심인데 그걸 지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체혁명의 완수는 조선반도의 적화통일인데 이걸 부정했어요? 지금 민심이 어떻게 했어요? 위대한스러운 김일성 등의 유언을 부정한 거다. 남조선과의 통일투쟁의 패배를 자인한 거다. 옛날에 남북관계 좋을 때 사적인 경험 말씀드리면 우리 북한에 가요. 그럼 그 친구들이랑 술 먹어요. 그럼 대동강 맥주 먹고 들쭉술 먹고 백두산. 그럼 이제 얼큰하게 취하면 걔들이 속에 있는 맘 해요. 딱 먹으면서. 네. 니네는 돈이 많지만 니네는 영혼이 없어. 딱 째려보면서 그래요. 그럼 깜짝이에요. 뭐 왜 그래? 그러면 우리는 통일이란 심장을 불타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돈 많은 돼지들일 뿐이야. 이러면 우리가 쫄았어요. 네. 왜냐면 그래 뭐 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그게 없는 돈도 없고 통일도 없잖아요. 그럼 이제 거지 된 거예요. 돈도 없고 옛날에 뭐 일본 말이지만 그 유명한 돌아가신 배우가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러는데 이제 돈도 없고 가오도 없는 거죠. 거지죠. 거지죠. 북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 받아들이죠 이거는. 아니 김정은 저 말 한마디로 우리 민족 아니야? 그런 권리가 있어요? 저 김 작가님하고 우리 같은 민족 아니에요? 그럼 얘기는 같은 민족 아닌 게 돼요? 아니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선을 넘은 거예요.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은 거예요. 자기 정통성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민족 개념을 삭제하라고 헌법에서 얘기했거든요. 10월 7일, 8일 그 헌법 개헌하는 행위를 했는데 거기서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김정은 말은 신이잖아요. 신의 말이잖아요. 헌법에서 통일민족 개념 삭제하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저렇게 조용히 막 탑 지우고 뭐 모든 걸 지우면서도 한마디 설명을 안 했어요. 교육도 없었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조용히 지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치면 이런 거예요. 애국가에서 삼천리 지우고 그 다음에 헌법에서 통일 지우고 네.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이런 거 다 하는데 국민들한테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납득이 가세요? 전혀 안 가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런 거예요. 자, 백두혈통, 혁명음, 혁명전통 이 모든 것과 통일민족 지우는 건 충돌해요. 만일에 북한에서 통일과 민족을 삭제하면 이렇게 됩니다. 헌법 바꿔야죠. 노동당 규약 바꿔야죠. 혁명 역사 바꿔야 되죠. 교과서 수정 필요하죠. 북한에 있는 수없는 상징물 다 때려 부셔야 되죠. 북한에서 사람을 총살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반통일분자야. 반민족주의자야. 요걸 두 개를 합치면 반혁명분자가 됩니다. 요건 총살 제목이었어요. 반통일, 반민족, 반혁명분자라고 얘기하면. 근데 지가 말했잖아요, 지금. 통일 안 해? 민족 안 해? 그럼 반혁명분자고, 김정은은 지가 총살 죄를 지금 진 거예요, 과거에 치면. 그러면 주민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랬거든요. 야, 우리가 어려운 건 분단 때문이야. 이 남조선 괴뢰들아 만나면 술 먹으면. 통일만 되면 이렇게까지 말했다니까요. 우린 통일할 거고 넌 되면 나하고 술 먹으면 넌 봐줄게.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정말로 싫어요, 싫어. 네. 우리가 어려운 건 통일 때문이야. 우린 참고 있는 거야. 이랬거든요. 네. 근데 그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요? 아니야, 이제 통일 안 할 거야. 민족 아니야. 이게 설득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겠어요, 설득하면?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유언을 부정을 한 거고 김정은이 자기 정권의 자해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한 이유는 있을 거잖아요. 김정은 입장에서. 그러니까 짧은 거죠, 판단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살 거야 라는 얘기를 여기까지 하면 괜찮은데 통일 민족 개념을 삭제하라니 이걸 어떻게 말을 합니까? 1년이 지나가는데도 지금 헌법 개정도 얘기도 없고 그 누구도 침묵하고 있어요. 김정은만 통일 민족 개념 삭제를 얘기했지 그 누구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배운 거 없이 김정은이 집권할 때 27살이었거든요. 3년 준비하고 아니 27살짜리가 물론 청년들을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3년 준비해서 국가 운영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천재 같은 사람이면. 근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네. 겉으로 보기에도 김정은 천재처럼 안 보이잖아요. 자, 그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의 세습 독재 언제까지 이어지고 아직까지 북한이 붕괴되지 않은 이유는 뭐죠? 북한은 지금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내일 쿠데타 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네, 맞아요. 네, 쿠데타 안 일어납니다. 왜냐면요. 제가 오늘 그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대동강 TV 보시면 나옵니다. 자, 대동강 TV가 뭐죠? 제 유튜브. 제가 북한 전문 매체 유튜브 대동강 TV를 하는데요. 상업 정보청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 유튜브 채널 검색하면 유튜브에서 대동강 TV 검색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북한 내부 235 군부대 문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실제입니다. 한 12,000페이지가 통째로 유출이 된 적이 있어요. NHK가 그거 갖고 이제 다큐멘터리도 2016년에 보도했어요. 5월에. 거기에 보면 235 군부대의 주요한 문건들이 있는데 김정일 사망 보도 당일,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 날 죽었고 공개 보도는 19일 날 12시 보도였거든요.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나타났는데 그때 인민군 주요 간부들 소대장까지 감시한 기록이 나와요. 사단장이 텔레비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무슨 말을 했다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을 했어요. 사단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그 다음에 상품 판매원까지. 북한은 편제가 두 개로 돼 있어요. 하나는 총참모부, 이건 합참. 그 다음에 이걸 감시하는 총정치국. 이건 정치위원이에요. 군 정치위원. 얘들이 일거수일투족 매일 감시해요. 보고서를 씁니다. 그 다음 이 정치위원도 또 누가 감시해요. 그런데 쿠데타가 이게 되겠어요? 인민군들은 부대 이동 명령권이 없습니다. 그건 누가 하느냐? 김정은이 직접 명령을 받아야 부대 이동을 해요. 리용호 총참모장이라고 하는 합참의장이죠. 우리를 치면. 2012년 7월 달에 처형당했거든요. 처형 제목이 뭐냐? 명령 없이 부대를 이동했기 때문에 처형당해요. 근데 쿠데타가 가능합니까? 2중, 3중 평양방어사령부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동하는 순간 다 바로 걸려요. 그러니까 쿠데타는 조직적인, 체계적인 쿠데타는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건 뭐냐? 김재규처럼 옆에 있는 경호원들 중에 누가 빵 쏘는 건 가능하죠. 그러나 체계적인 쿠데타에 이른다는 얘기는 다 그건 북한 상식으로는 정치문을 아는 사람들은 불가능해요. 자, 그럼 김일체 세습 때문에 더 신격화된 권력은 지금 더 약해지고 있네, 강해지고 있네. 그리고 이 체제 붕괴 가능성은요? 북한이라는 존재는 붕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붕괴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 김일성의 권위가 10이다. 그러면은 김정일은 5쯤 됩니다. 조금씩 낮아지기. 예, 왜냐? 김일성은 조작됐지만 어쨌든 항일 투쟁을 했어요. 보천보전투 이런 게 전과는 미미했지만 어쨌든 항일 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조작해서 북한 사람들은 독립운동가,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지금 알고 있어요. 조작됐지만. 그 다음,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키면서 모든 정적들을 제거했고, 그러니까 6.25는 김일성한테는 승리한 전쟁이에요. 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학살했지만 본인은 유일배치 확립했으니까. 그리고 전후복구, 슬픈 얘기지만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가 잘 살았어요. 그때 살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때는 열대과일, 바나나 이런 것들이 길거리에 넘쳐났다고 그러고 생선도 썩었대요. 잡아서 냉장고가 없으니까 길거리에 버렸대요.
그다음에 그 정육점 가도 고기 사면 비계 같은 걸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좋은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4.19부터 이승만 독재, 4.19 혼란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시기 하면 이 사람들은 좋은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탈북자들도 김일성 시기는 별로 욕을 안 해요. 근데 김정일이 오면 94년에 아버지가 죽잖아요. 94년부터 90년에 91년에 사회주의 붕괴하고 북한에 위기가 옵니다. 94년부터 98년까지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래서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죠. 예. 그러니까 김정일 시기는 어떻게 돼요?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10이었으면 5까지 떨어지는 거죠. 근데 김정은으로 오면은요. 명분도 없이 젊은 애가 툭 태어났더니 정말 갑툭튀잖아요. 그럼 김정은은 김정일에 비해서 권위가 1도 안 돼요. 할아버지 10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경제 최악이에요. 뭐 환율이 거의 2배예요, 1달러. 식량가도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압록강수에 지금 눈 내리는데 집도 다 못 쳤어요, 아직. 그러면 권위가 있겠습니까? 성과가 없는데? 권력은 총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경제에서 나와요, 지갑에서. 그럼 최악이죠. 여기다 뭐까지 이루어졌어요? 민족 통일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의 혼란까지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위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북한 정권 시나리오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요거는 이제 김정은은 내버려둬도 오래 못 살 가능성이 높아요. 145kg 정도 체중. 그다음에 담배 손에 놓질 않아요. 그 수해 현장 공포도 타고하는데도 피고 있고 유치원에서도 펴요. 학교에서도 펴요. 심지어 미사일 앞에서도 펴요. 이나물질 앞에서. 자기 딸은 성냥 들고 다니게 하고. 그러면 거기다 잠은 새벽 5시에 자거든요. 워컬릭이에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쓸데없는 일. 남들이 다 해도 되는 일. 체중, 그 다음에 선대가 다 심혈관계로 죽었잖아요.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징후까지 제가 대동강 TV에서 보도했거든요. 그럼 김정은은 내일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이 아픈 표시는 여러, 여기 뾰루지는 지금 4년째 계속 유지가 돼요.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는 김정은이 급사했을 가능성, 물론 제거될 수도 있죠. 그러나 체계적인 그 두 가지를 볼게요. 일단 사망했다. 일단 그럼 김정은이 제거되는 시나리오 한번 볼까요? 먼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위기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체계적인 쿠데타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발적인 촉발 요인, 루마니아에는 갑자기 차우세스쿠가 연설하는데 관중들이 갑자기 돌변한 거거든요. 한 청년이 나와서 살인마 그러니까 차우세스쿠 만세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살인마했거든요. 그리고 거의 10여일 만에 처형당했거든요. 10여일 만에요. 그러니까 루마니아형 인민 붕괴는 가능하다. 체계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면 김정은의 권위도 추락하고 통제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죠. 네. 시나리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루마니아가 그랬거든요. 김정은을 옹호하는 보안 세력과 군부가 충돌해요. 그러니까 루마니아는 군부에게 명령을 내려요. 차우세스크가. 그때 이제 밀리아 국방부 장관인데 너 가서 밀어버려 그랬더니 밀리아가 그걸 거부하고 자살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설은 많은데 어쨌든 그 자살을 하니까 군부가 차우세스크가 국방부 장관을 죽였어.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군부가 등을 돌렸어요. 네. 그러면서 군부가 저항을 하고 보안 세력과 충돌해. 평상시에는 정치 군인들이 세지만 군인들은 총을 가졌잖아요. 군부가 맘먹으면 이 보안 세력 제거하는 거 일도 아니죠. 그렇게 될 가능성. 그러면 그 과정에서 김정은이 제거될 가능성. 그러면 이제 집단 지도체제. 노동당이 지배하니까 정치국 상무위원회 집단 지도체제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집단 지도체제는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명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락그룹들 해체하잖아요. 왜 해체해요? 그 멤버들 간에 불하잖아요. 오아시스도 그렇게 해체됐다가 이제 다시 이제 결합했잖아요. 그러면 집단 지도체제 안에서는 당연히 총 가진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개발 국가형 군부독재로 갈 거고, 그래도 상황은 나빠질 테니까 계속 인민봉기하나. 이게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김정은이 자연사 하는 경우, 급사하는 경우. 그러면 불행하게도 북한은 민주주의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두혈통이 아니면 집권을 못합니다. 네. 그럼 김주애가 지금 후계자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김여정이 후견을 하겠다고 나서겠죠. 근데 김여정이 뭐 아는 게 있어요? 담아내는 거 보면 정말 천박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그냥 허수아비고 노동당 정치국 중심의 실질적 집단 지도체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얘는 통제력이 없으니까. 허수아비죠. 그러면 역시 집단 지도체 내에 권력 갈등이 있을 거고, 군부가 세력을 확장할 거고, 군부가 장악할 거고, 그럼 김주애를 제거하거나 제거할 필요 없죠. 그냥 식물인간이니까. 단종 정도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나 이때도 상황으로 인한 인민봉기가 발생할 거다. 요게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두 개의 시나리오. 요게 가장 확률이 높은. 예. 그럼 여기 나오는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지금 공식 후계자로 현재는 일단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공식 후계자 지명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러나 하는 짓거리는 김정은도 김정일도 받지 못했던 집중적인 수업을 받고 있다. 자폭과의 김주애를. 이게 김주애가 2022년 11월 18일 날 처음 등장할 때거든요. 애 때잖아요. 무슨 정말로 뭐 진짜 애 때죠. 요때만 해도 깜짝 놀랐죠. 딸이네. 그때 호칭이 사랑하는 자제분이었어요. 자, 근데 요 모습 자세히 기억해 보세요. 근데 세상에 뒤에 있는 게 ICBM인 거죠. 자,
이제 모양이 바뀌었죠, 완전히. 아, 요건 이제 거의 1년도 안 지낸 상황인데, 얘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네네네. 거의 성이, 누가 보면 리설주인 줄 알아요. 이거 보여주면. 자, 이게 어디냐. 북한의 최고 군부 실세들이 모여 앉아 있잖아요. 이게 주석단이에요. 이게 최고 실세 조용원, 요거 이제 김덕헌 총리,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최선희이거든요. 요 뒤에서 지금 왕과 왕세녀, 왕세자처럼 있잖아요. 1년도 안 돼서 사랑하는 에서 이제 존경하는 예. 사랑하는 김정은이 사랑하는 거고 존경하는 건 밑에 사람들이잖아요. 네. 또 진화합니다. 자, 이게 후계자 시절의 김정일이에요. 접네요. 이게 김일성이고 여기 후계자 시절의 김정일, 김정은이거든요. 북한에서 후계자 수업은 이거예요. 이게 따라다니는 후계자 수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진화합니다. 2002 처음 애때죠? 사랑하는 존귀하신으로 바뀌어요. 존경하는. 그 다음에 사랑 존경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조선의 샛별 여장군. 북한에서 별은 김일성. 그 다음에 광명성, 김정일. 네. 별은 최고 지도자한테만 써요. 장군은 김일성 장군, 김정일 장군, 김정은 장군, 김정숙 장군. 그래서 북한에서 별은 장군이라고 안 해요. 장령이라고 그래요. 장군은 최고 지도자한테만 쓰거든요. 뭐라고 그랬어요? 샛별 여장군, 김주애. 2개나 썼잖아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향도. 향도는 길잡이인데 북한에서 향도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다음에 노동당에게만 써요. 자, 위대한 당중앙의 향도 아래. 위대한 향도자, 창조자 김정은. 이렇게만 쓰거든요. 아, 근데 여기 김주애한테 썼어요. 여기 김주애거든요. 향도의 위대한 분들. 김정은과 김주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후계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아직 후계자 책봉식은 없었어요. 네. 자, 이게 지금 김정은, 요거 이제 김여정 때문에 김여정이 실권자냐 그러거든요. 자꾸. 전혀 아닙니다. 자, 2018년 4월 달에 김여정이 꽃 받고 있죠? 네, 왼쪽에 있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냐? 2019년 2월 하노이 갈 때 여기 김정은이에요. 숨겨져 있는 게. 김여정이 지금 잿더리 들고 있어요. 오빠 담배 피는데 스크리탈 잿더리. 이거는 권력의 그냥 비서 정도라는 얘기예요. 이게 후계자입니다. 이게 11년 여름인데 반팔 입었으니까 지금 김정은이 한 팔로 악수하잖아요. 아버지, 이게 후계자예요. 김여정은 이건 그런 권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김여정, 김주애, 뭐 이리설주, 암투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거 보세요. 이거 8월 4일날, 5일날 보던 5일날 됐고, 요게 이제 탄도미사일,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대 인계 인수식이거든요. 네. 요건 김정은이에요. 여기 앞에 현송을 띄어갔어요 지금. 이게 김주애거든요. 요거. 이게 김여정이에요. 고모예요. 이게 고모하고 조카 사이예요? 아니면은 의전하는 사람. 의전 보스하고 지금 비서예요. 그렇죠. 김주애 쳐다보지는 않잖아요, 고모. 이 사진 하나로 김주애와 김여정의 역할 위상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주애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식적인 후계자 책봉은 없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집중적이고 그 다음에 강도 있는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문제는 김주애가 2013년생이라는 너무 어리다. 너무 어리죠. 그리고 문제는 북한에서는 봉건적이니까 여자는 권력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왜 김주애를 이렇게 내세울까요? 안 되니까. 어릴 때부터 장기간 노출시키면 익숙해지잖아요. 벌써 처음에 나올 땐 깡충깡충하다가 지금은 후계자라는 거 다들 이해를 안 달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거죠. 후계자야. 그게 성공 여부는 모르지만 이게 이제 김주애의 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반도 통일은 이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떤 방식이 이루어져야 되고 한국에는 앞으로 어떤 위험과 기회가 좀 공존할까요? 어느 경우든 김정은 정권은 네. 쇠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제가 소련에서 소련의 붕괴를 목격을 했거든요. 유학하면서. 지금 모든 면에서 김정은 정권은 몰락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조선 역사에서 정조대왕 돌아가시고 나서 나라가 엉망되거든요. 정순, 순조, 헌종, 철종, 고종, 그다음에 순종까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유지되잖아요. 막 동학농민혁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 위협이 있지만 이모곤란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약하다고 통치력이 약하다고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바로.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나 확실한 건 추락하고 있다. 그리고 제일 위험 요소는 독재 체제에서 이데올로기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통일민족 삭제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스스로 건드렸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처지에 가고 있고 러시아 파병은 북한의 고립을 더 강화시켜줄 거다.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거고 김정은 정권 내구력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 무기를 받고 군사기술을 받아도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제 북한 위기설에 시달릴 상황이 높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된다고 바로 통일된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왜냐? 국제법적으로 북한은 다른 나라입니다. 헌법으로는 우리나라지만 그러니까 북한이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가 유엔에 승인 없이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국제법 위반이 돼요. 그러면 중국이 우리 통일을 원할까요? 안 원하죠. 일본은요. 더 원하지 않죠.
중국이 우리 통일을 원하는 건 하나예요. 중국이 통일된 한반도가 친중 국가가 될 경우. 그렇죠. 다 미국이 원할까요? 미국도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미국이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압록강 두만강에 주한미군이 배치되는 거. 이건 원하겠죠. 그게 아니라면 불확실한 한국 통일을 불안한 눈으로 보겠죠. 일본은요? 일본은 안 좋게 봅니다. 일본은 더 안 좋죠. 이 민족국가, 인구 8천만의 민족국가, 거기도 핵무기도 가질 텐데 절대로 막으려고 그러겠죠. 러시아는요? 러시아는 그동안 사실 제가 러시아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반도가 통일되면 나오잖아요.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송유관들. 그러니까 러시아는 항상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실용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러우 전쟁으로 이제 완전히 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고 북한과 더 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러시아도 좀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물어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된다? 그건 착각이죠. 독일 통일을 배워야 됩니다. 그건 뭐냐? 동독 주민들이 체제를 버리고 흡수통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가자고 얘기한 거예요. 본인들이 선택한 거예요. 서독이 흡수한 게 아니고 동독 주민들이 자유투표를 통해서 자유의지로 서독으로 편입된 거예요. 그 통일 방안이 사실은 가장 부드럽습니다. 그건 뭐냐면 북한 주민들이 우리를 선택하면 돼요. 김정은 정권이 무너졌을 때 북한의 엘리트들이 우리와 같이 살겠다고 협력하면 됩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연방제로 우리 민족공동의 통일 방안처럼 이제 연방제 국가연합으로 가든지 그게 제일 좋은 방안이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북한 주민들이 우리를 형제로 생각하느냐? 불행하게도 그것보다는 그냥 잘 사는 이웃으로 생각해요. 왜? 우리가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그 사람들이 마음을 얻는데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끔 탈북자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 친구들한테 야 남쪽으로 와 그럼 하는 말이 돈만 보내라.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사냐? 그만 돼서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선망의 대상이지만 마음을 못 잡았어요. 오래된 통계지만 한 2010년 전후 남북관계 괜찮을 때 단동 그쪽 접경 지역에서 북한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니네 무너지면 어디로 갈래? 1번 답은 자력갱생. 우리끼리 산다였어요. 2번은 불행하게도 1번보다 한 점 떨어지지만 중국의 도움을 받겠다. 북한 사람들 중국 안 좋아하거든요. 일본은 100년의 적, 중국은 1000년의 숙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중국을 택했어요. 3번이 어디냐? 남쪽인데 아주 작았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우리 반성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저 사람들의 눈물을, 고통을 닦아줬느냐.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독일의 유명한 지성이 여기 와서 그랬어요. 통일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눈물을 닦아줘라.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 우리가 과연 눈물을 닦아줬나요? 우리가 동포로서 저 사람들의 고통을 정말로 마음,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정말로 저 사람들이 가슴에 와닿는 저들이 우리 있었구나 우리한테 라고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일을 했을까요? 저는 반성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통일은 강제로 안 됩니다. 냉혹한. 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통일로 오도록 견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권을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같은 동포인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야겠죠? 그럼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있느냐? 우리도 지금 통일에 대한 열기가 식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통일이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먹고 살기 힘든 게 분단 때문이에요. 분당하고 일산하고 북쪽하고 남쪽하고 아파트값이 왜 차이가 나요? 북쪽은 위험한 휴전선에 가깝거든요. 남쪽으로 가면 끝없이 아파트가 있죠. 북쪽으로 가면요 끝없이 간해수공업이나 조그만 공장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단 때문이에요. 왜 대륙국가인 우리가 해상으로 물류를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우리가 왜 젊은이들이 꼭 군대를 가야 되죠? 왜 청춘 시절을 보내야 되죠? 우리 국방비 2.5% 쓰거든요. 근데 유럽은 그동안 1%밖에 안 썼어요. 우리 많이 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말 해요, 우리가. 요즘도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냐. 우리가 군대 갔다 오니까 사람 됐다 그러거든요. 군대 갔다 오는데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그 여자들은 다 사람 아니게요? 분단 체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군대 안 갔다 오는 징집 아닌 나라, 미국 징집 아니잖아요. 영국, 프랑스 징집 아니잖아요. 캐나다 아니잖아요. 일본도 아니잖아요. 다 우리도 잘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단 체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분단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데 자기 병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알아야 병원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은 병원에 안 갑니다. 제가 아픈지 모르니까. 가야 돼요. 우울증 가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가면은 충분히 치료됩니다. 근데 여기 찢어지면 피가 나면 아프다고 느끼거든요. 그럼 병원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단에 대한 병식이 없는 거예요. 분단이 누르고 있는 거대한 왜 우리가 갈등이 이렇게 지수가 높습니까? 자, 세계적으로 성공했는데 자살률 OECD 최고, 이혼율 최고, 우울증 최고, 그쵸? 출생률은 최저. 이렇게 매력적인 한류의 나라가 왜 그렇게 자살하고 이혼하고 애를 안 낳죠? 분단 때문이에요. 찾아가 보면. 딴 데 없는 게 있거든요. 거대한 불안. 그러니까 통일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북한은 더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는 병식을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는 아주 긴 시간 동안 통일을 향해서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이 손을 잡고.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쓰러지면 바로 통일된다. 그건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에 대한 병식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 우리 동포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긴 통일 로드맵을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그 긴 과정을 남북의 평화적인 관계로 가는 게 가장 옳은 정답입니다. 물론 이제 김정은 정권을 변화시켜야 되고 또 통일민족 개념 폐기한 정책을 바꿔야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통일은 아주 지난하고도 어려운 길이다.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오늘 못다한 질문은 또 위원님과 조만간 좋은 시간 마련해서 한번 인터뷰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알고 싶으신 분들 위원님 유튜브 채널 유튜브에서 대동광TV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난 위원님은 조한범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